네. 활동을 하면서 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법적인, 근본적인 문제들,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도 좀 같이 제가 가져와 봐서요. 좀 그런 내용들 오늘 같이 편하게 제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뭐 뒤에 질의응답 할 때도 좀 편하게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차별 사례들, 또는 뭐, 제도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들,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인데요. 특징들을 보면, 좀 보통은 이제 좀 여러 가지 급성기 상황에서 어, 치료를 좀 거부하는 거나 증상이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저한테 상담 케이스로 많이 오는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 뭐, 자꾸 뭔가 감시하러 온다는 뭔가 그런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이웃하고 시비가 걸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폭행이나 뭐 협박 또는 모욕 뭐 이런 욕을 한다거나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수상한 것 같아서 자꾸 따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스토킹 범죄나 이제 경범죄 처벌법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그런 정도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상담도 들어오고 제가 지원하게 되는 케이스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범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돕다 보면 느끼는 어려움이, 어, 일단 정신장애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이제 지적장애인과 약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조사를 받을 때 애초에 그분들의 지적 상태가 의사 결정 능력이나 이런 게 미약한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관들 딱 조사를 해보면 아, 저분 이제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신 장애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신장애 당사자 중에서는 급성기 상황에서는 조금 뭐 말도 와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 또 진정된 상황에서 막 말씀도 잘 하시고 본인 진술도 본인의 입장도 잘 얘기하고 하는 것 같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비장애인인데 뭐 이런 병 핑계로 잘못해놓고 수사를 받고 있다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급성기 상황에서 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의 상황하고 아닐 때의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급성기 상황에서 나의 의사결정 능력 또는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환청망상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또는 가족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변호사 통해서도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게 특징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본인의 저한테 상담을 와서 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해보면, 본인은 이제 인과관계가 환청이나 망상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CCTV나 이런 데 드러난 사실관계는, 뭐, 본인은 때린 적이 없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뭐, 때리는 물증이 있다고, 뭔가 닿는 듯한 그런 이제 CCTV 영상이 있다거나,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과 당사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뭐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나 가족들의 설명 없이는 그냥 체포당해서 잡아놓고 막 뭐 왜 했어요 하면은 날 위협한 것 같아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수사기관에서는
뭐 그냥 뭐 이건 장애 영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 그 뭔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또는 이웃의 불만을 가지고 뭐 한 고의적인 범죄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관련된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공통된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건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너무 가까운 회원들 사례는 좀 가져오진 않고 좀 과거에 좀 다른 단체들 통해서 했던 사건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무죄를 받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긴 한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제 본인이 너무 고립되어 한 20년 가까이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발병을 하셔서 20년 가까이 조울증 때문에 이제 집에만 계시고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알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자가 온 걸 가지고 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같은 거였고 은행 고객한테 돈만 받아오면 된다라고 속이고, 또 뭔가 어플을 깔게 해요. 출퇴근 어플 관리를 위해서 뭐 늘 이제 사진도 찍게 하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뭐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왜냐면 오랫동안 약을 드시고 하시면서 좀 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시긴 하셨거든요. 거의 지적장애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떨어져 계신 분이셔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호텔 로비에서 막 돈 수천만 원 전달도 하고 뭐 통장으로 막 다 돈도 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혼자만 잡히신 거예요. 공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 저는 수사 단계에서 이걸 조력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조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분이 정신장애 심지어 장애 등록도 되어 계셨는데 수사기관에서 가족들 옆에서 동석하실 수 있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옆에서 전혀 동석도 안 했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에 대해서 영상 녹화 또는 녹음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였고, 본인에게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진술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권리도 고지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런 거 가지고만 무죄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건 주장만 해놓고, 사실 이분의 장애 상태가 오랫동안 고립되어서 사회생활도 안 했었고, 그리고 직접 능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판단력이나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실시간으로 일종의 직급을 부르면서 시키거든요, 업무는. 그런 걸 받아도 수행을 한 거지,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뭔가 돈을 뺏으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변론을 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조금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다행히도 이제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긴 했는데요. 실제 아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거든요.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처벌 수위가 세서 중한 범죄에서는 좀 그런 주장을 좀 더 판사님들도 3명도 계시고 해서 좀 열심히 들어주는 편인데 아까 폭행, 협박 이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에서는 그런 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좀 유형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서, 급성기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에 이상하게 누워 있으니까 사람이 이웃이 다가왔는데 본인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줄 알고 갑자기 이제 폭행을 하고 이제 바로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한다든지 또는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뭔가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계속하다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또는 아파트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협박 일종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나 업무방해 이런 경우가 많이 연루가 되고요.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응급 입원을 시키려고 데리고 경찰을 불렀다가 거기서 이제 좀 강하게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라고 체포당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조금 저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직 결론은 안 난 케이스긴 한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직접 지원한 건 아닌데, 아파트 복도에서 그 계단 같은 데서 불 피우다가 현주 건조물 방아쇠로 잡혀간 건 아니면 뭐 망상을 듣고 산에서 불태워가지고 거든요. 그거 아닌가? 예. 아무튼 그런 불태워서 이제 방아쇠 같은 걸로 잡혀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방아쇠 저런 것도 굉장히 좀 죄 형벌이 큰 범죄여서 저런 케이스도 좀 안타깝게 연루된 것이죠. 그다음 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뭐 작업 대출, 뭐 컴퓨터 이용해서 뭐 핸드폰으로 뭐 아이디 만들어서 뭐 이렇게 대출 받아서 우리 같이 쓰자라고 주변에서 꼬드긴 거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집을 나가서 뭐 여기저기 나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뭐 건물을 들어가 자다가 이제 주거침입 또는 무전 취직해서 지불할 의사 없이 이제 취직한 것도 다 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연루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또 이런 사건에서 제가 이제 막거나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크게는 그래요.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케이스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확인이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수사 단계 또는, 법원 단계에서도 좀 첫 번째로 고민을 해보는 거는, 이 사람이 급성기 상황에서 좀 정말로 뭔가 해칠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행동을 했던 거다. 또는 그런 급성기 상황에서 내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했던 거다, 그분이.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좀 감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본인의 반성문 또는 뭐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을 했던 내용들을 내면서 좀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좀, 어, 그, 지은 죄가 막 중한 죄도 아니고, 보통은 이분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크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제, 어,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연결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케어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두 차례 또는 과거에 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여서 다행히 뭐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다든지 또는 뭐 적은 벌금형 정도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런 경우가 있어요. 고의 부분은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사 사건에서의 고의를 좀 굉장히 좀 넓은 범위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인지하고 또는 이 주먹의 휘두르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었다. 예견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행동을 한 거면 그냥 고의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때렸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 부분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고 심신미약은 웬만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해서 모두 양형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형법상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을 했어야 되는데 법상으로 하도 이 조항 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분들이 그걸 악용해서 좀 감형 사유로 받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로 법 조항이 바뀌었어요. 형법상의 심신미약 형을 감경하는 조항이. 그러다 보니까
인정은, 심신미약은 인정해놓고 감형을 안 하는 뭐 이상한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판사들, 형사사건에서 판사들이 양형을 정하는 기준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정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법원의 기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안에서는 법관이 요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결정 권한이 판사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다는 것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공직방에서 뭐 특수가 아니 뭐 칼을 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뭐 또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없다.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뭐 한 번에 문자 여러 개 따다다 보낸 거 하나하나가 스토킹 행위라고 막 기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제가 열심히는 해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형사에서 일단 사건화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무죄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사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경찰이나 검찰 중에서도 조금 요런 데에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거나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만나고 또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적정한 선에서 잘 조정을 해서 끝내거나 좀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편이고 또 하나 또 이런 사건에서 어려운 게 피해자들이 요즘은 좀 세상이 좀 각박해진 것도 있고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이거 장애가 있어서 뭐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라고 하는 순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을 때는 변명처럼 들리고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법대로 하시죠. 또는 뭐 처벌해 주시죠 하면서 이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법정까지 가서도 합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양형사유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초기 피해자들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피해 보상의 의사를 밝히고 시작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변호사에게 상담을 오거나 하기 전 단계에서 상황들을 발생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주로 이제 병원 지방에 또는 뭐 사설병원 열악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폭행 또는 뭐 부당한 처우 또는 뭐 정신건강복지법상에도 이제 폭행이나 상해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걸 위반하는 것들 또는 뭐 치료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업무상 과실치상 뭐 또는 병원 내에서 관리가 안 돼서 뭐 갑자기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본인 뭐 안타깝게 돌아가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 형사 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이런 쟁점들이 문제가 되어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본인이 속아서 친구나 아니면은 내가 일자를 구해줄게라고 하면서 휴대폰 대출 같은 거 같이 꼬드겨서 합법적인 것처럼 꼬드겨서 경제 범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웃과의 시비에 걸려서 내가 이제 때린 것도 있지만 맞은 경우도 같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쌍방이 있으면 사실은 해결이 원만하게 쌍방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되고 또 응급입원이나 이런 상황에서 또는 뭐 갑자기 이제 급성기 상황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체포의 경우에는 뭐 이런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정도로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대 사건들을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요. 네. 뭐 관련된 규정들 보면 병원에서 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에 예를 들어 교회 이런 데서 내가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불법적인 시설을 운영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다든지 이러면 다 잘못된 법을 위반하는 거고, 보시면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어,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게 72조 2항에서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알아두면 좋은 게 그 수사기관이 이런 법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죄는 아니까 병원에서 때렸으면 그냥 상해죄네 폭행죄네 하고 그 때린 사람 보호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죄로 조사를 하지 이런 정신건강복지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변호사나 가족이나 당사자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하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찾아서 이런 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경찰관이 이런 범행을 수사해 본 적이 있으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도 많지도 않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반적인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어요. 형이 높아요, 더. 그런 게 있고, 또 보시면 경기 등 강박과 관련해서도 사실 병원에 갔다 와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당사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마 안에서의 강제적인 이런 치료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형사적으로도, 물론 형사적으로 이걸 고발했을 때 처벌하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기 강박과 관련해서 의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하면 할 수 있고, 치료와 보호의 목적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 병원 측에서는, 우리 치료 보호 목적으로 의사 동의하에 했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한을 하는 조항이 있고, 혹시라도 그렇게 당사자가 조금 힘들다고 호소하면 그래도 의무 기록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격리가 되었는지 이유 같은 게 적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치료나 보호의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사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재가 누락된 경우는 많지는 않긴 한데 혹시라도 그런 형식적인 기재 누락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통신면에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지만 의사가 동의하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요거는 차별 사례인데요. 차별은 학대까지는 아닌데 일상에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 중 상담 들어온 것 중에 일을 하는 당사자들 특히 직장에서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뭔가 상사가 괴롭힌다거나 또는 어, 시험이나 면접을 봤는데 부당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도 제가 지원을 했던 케이스들을 제일 먼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차별인 거 인정받아서 취소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장애인 전용으로 지원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충분히 필기해서 합격 점수를 받았고 면접에서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그 사실 그 공무원 면접이라는 게 중간 이상만 하면 합격이거든요. 합격이고 물어보는 질문도 직무와 관련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장애냐 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정신질환 조울증이 있어서 장애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장애 등록이 되냐 막 이런 이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본인의 약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좀 잠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약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분이시고 그걸 법원까지 다퉈서 취소하라는 결과를 받아냈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그래서 다시 면접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잠깐 하시다가 그냥 요 일을 겪으면서 워낙 그 장애 당사자로서의 그 부당한 사고가 본인 말고도 너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동료 지원 쪽에서의 이런 일들을 당사자로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거 따라서 한 거고
그리고 뭐 1심에서는 졌어요. 1심에서는 차별은 맞다. 차별은 맞는데 공무원 면접이 두 번 보거든요. 처음에 면접을 상중하는 평가에서 하를 받으면 한 번 더 봐요. 근데 두 번째 면접에서 그런 질문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럼 두 번째 면접에서 정당 봤을 때 또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불합격 받는 게 정당한 거지. 뭐,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인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제가 요약을 하면, 러프하게 요약을 하면. 근데 항소심이나 이제 2심이나 대법원 가서는 좀 제가 이런 주장을 했죠. 애초에 두 번째 면접 자체가 첫 번째 면접에서 그런 잘못된 질문 안 받고 차별 없이 받았으면 두 번째 면접까지 갈 이유도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면접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불합격된 거니까 이거는 차별로 인해서 불합격된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그게 인정돼서 좀 네, 네, 인정돼서 보시면 추가 면접 시험 뭐 예, 최초 면접 시험에 잘못된 부분이 치유된 게 아니어서 결국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장애 전형을 두고 있음에도 차별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소송을 해서 대법원이 정신장애나 장애인들에게 노동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는 걸 좀 확인도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들이 물론 이제 일반 기업 상대로 다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않지만 결국에는 좀 이런 차별이나 부당한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조용히 있고 감내하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기존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용기 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뭐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장애가 있으시면 직장을 다니세요. 보험회사에 다니시는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나 자녀도 공황장애가 있고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되고 뭐 타부서랑 갈등이 있고 할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좀 정신이 병이 있어서 그렇다 또는 뭐 너 오늘 약 안 먹고 왔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폭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버티고 이제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인데 좀 증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요것도 같이 도와서 문제 제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케이스들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있는 강의안은 내부에서만 좀 봐주시고 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사건의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뭐 다른 데 공유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선법서원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오랫동안 제가 예전에 심지에서도 좀 강의했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 강사자가 없어서 못하다가 최근에 요 해당되는 분을 이제 저희 사회센터 활동하면서 동료 지원 활동가님이 계셔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 운전면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저렇게 직업 자체에서 정신질환자면 못하게 하고 있는 조항이 몇 가지가 돼요. 이게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서른 몇 개였고 뭐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뭐, 장애 진료사도 못하고요. 의료기사도 못하고, 약사도 못하고, 네. 제가 뭐 상대적, 적극적 뭐 이렇게 나눠놓긴 했는데, 절대적 결격은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마약 관리, 뭐, 영유아 유치원에서 애들 돌보는 거 정신질환자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상대적 적극적이라고 써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이 결격 조항에 정신질환자랑 같이 있는 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또는 뭐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으로 결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법원이 큰 범죄에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걸 못하도록 막는 거고, 그, 피의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원이 봤을 때 의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업무를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자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병 중에 하나로서 발병을 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못하게 하고 그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도 정신과 전문이잖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뭐 식품위생관리사 뭐 이런 거 약사 이런 뭐 약사는 좀 잘알때 장례 지도사 뭐 이런 직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결국에 정신과 전문의의 개인의 판단에게 맡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직업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를 하려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침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걸 헌법재판소로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제가 여기 또 제가 그중에서도 제가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건데 사회복지사 특히 과거에 2017년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이런 정신질환자가 못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당사자 중에 복지사 자격 가지고 이전에 따서 잘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이 이후부터는 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다라는 진단이 없으면 시험도 못 보는, 시험을 보고 이제 자격 취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 오히려 그냥 병을 숨기고 자격 취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법에서 목적하고 있는 예방적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인 걸 드러내놓고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내가 힘들면 병원도 가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 있으면 직업을 막아버리면 누가 그 병을 드러내고 치료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자격증에서도 이렇게 맡고 있는 것부터 좀 저희가 같이 실패해 나가고 좀 싸워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국제 규약에서도 위반된 소지가 있다. 거기서도 뭐 노동시장에서나 배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법률을 뭐 다 철폐하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폐지하라고. 네. 네. 일단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당연히 위반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 꼴찌예요. 거의 11.9%고 최하위를 계속 찍고 있고 수급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수급 비율. 이게 창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하는 네. 네. 그래서 수급 비율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직업 이슈에 있어서 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편견에서도 최하위를 찍고 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자격 결격 조항을 폐지해라. 네, 보시면 이런 걸 폐지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완화 폐지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뭐, 시점이고. 네. 그래서 좀 제가 헌법소원을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는 다 갖춰놓으신 분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기본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런 돌보는 일은 못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써줘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다투겠다고 또 동의도 해주셔가지고 같이 좀 헌법 소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명이 하는 거하고 또 여러 명
또 다른 요건을 갖추신 분이 같이 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또 단체들도 얼만큼 같이 힘을 싣고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주는지도 다르고 해서 주변 이제 가족이나 아시는 당사자분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보호사 등의 뭐 1급, 2급 또는 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걸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같이 좀 소송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저는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말고도 많은 비슷한 뜻을 가진 변호사님들도 같이 도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다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인데요. 권리침해 대응 방법입니다. 요네 건은 크게 별건 없어요. 일단은 학대당하면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퇴원심사 처분이나 예신고제 청구, 인권위 진정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 인권위 진정이 사실은 인권위 진정만 보면 별 크게 어, 효과가 막 높진 않아요. 그냥 권고하는 거여서. 근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나 병원 내에서 있는 상황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권위가 좀 상황에 따라서 직권조사도 갈 수 있거든요, 병원에. 좀 저는 좀 이 병원에서 이분 케이스 말고도 다른 뭔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인권위에서 좀 그런 직권조사를 나가서 병원을 좀 보고 오도록 하는 것도 좀 같이 활용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는 편이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한 정신장애 병역조와 같이 부당한 제휴나 차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다자나 단체나 가족 단체를 모여서 목소리도 내고 이런 소송을 기하도 뭔가 운동도 하고 바꾸는 운동도 하고 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피해자가 되는 이제 개별 가족들이 연루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제 가족들 이제 형사 사건들 상담을 해보면 막 굉장히 좀 위축되어 계세요. 아이가 또 이런 잘못을 해서 또 잘못했으니까 수사기관 가서 다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런 태도신데 물론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본인의 절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조사받는데 아이 혼자 조사받도록 두면 안 돼요. 두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동석해서 물론 동석할 때 내가 그 수사받는데 옆에서 대신 말하는 건 안 되긴 하지만 뒤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수사관의 당사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다르고 다르니까 본인이 불편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어떤 걸 질문하는지 옆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 그 당사자가 대답하는 대로 경찰에 적은 게 맞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질환에 대한 설명도 좀 잘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경찰은 빨리 사건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냥 잡아오는 대로 조사하고 송치하고 끝내버리면 사건 하나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입은 그 자녀의 정신 상태가 좀 좋지 않으니 일단 치료부터 하자. 병원부터 보내자. 하고 응급예방부터 보내고 그 이후에 조사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내가 동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법상으로 다 근거가 있거든요. 공석을 요청을 하고 또는 뭐 여러 개 된다면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서 대응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잡혀간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사건은 더 악화돼요. 그 처음에 조사받은 내용대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죄를 양형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써놨는데 막 그 보통 이제 현행범 체포 당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뭐, 다행히, 일부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이분 상태 보고, 일단 병원부터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응급입원부터 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몇몇 경찰서에서는 일단 말을 잘 하든 못하든 조사부터 시켜요. 조사실에 앉혀놓고. 그래서 이분이 진술하다가 거부하거나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 망상 때문에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는 거 있고, 근데 그런 거 경찰이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지양을 해야 되고, 일단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입원부터 시키고, 그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고, 조사 받을 때 피해자든 피해자든 공통적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을 때는 메모지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달라고 해서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지 다 적어야 돼요. 이걸 사실 변호사들 동석을 하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거든. 변호사들은 또 질문을 듣고 이 형사 수사관이 어떤 걸 죄로 씌우려고 질문을 한다는 내용 쟁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좀 개입도 하고 좀 제지도 시키고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신뢰관계인 가족이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가족으로서는 그냥 확인 정도 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변호인이나 없을 때는 또 가족들이 체크한다고 해서 그걸 모두 받아 적고 그 뉘앙스나 의도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고쳐야 될 걸 또 안 고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경찰관들 귀찮아하거든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왜냐하면 그걸 갖춰진 데 가서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하시죠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변호인이 없이 이분이 그 진술할 때 좀 급성 이상해서 막 이상한 말도 많이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서하고 내가 얘기했던 게 조서에 그대로 안 적혀 있으면 이걸 근거로 또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말 안 했다고 부동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변호인도 조사로 동석을 하게 되면 제가 체크를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경찰한테 저런 거 없이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없이 해야 제가 잘못된 의도가 있을 때 수사관한테 조금 이거는 저런 의도로 한 거 아닌 것 같으니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 녹화나 진술 녹음을 안 했을 때의 장점은 수사관하고 잘 협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고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은데 그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혼자만 조사받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그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받은 내용은 물론 이제 법원 재판 단계까지 가면 이 진술 조서를 부동의해서 증거를 못 쓰게 할 수는 있어요. 못 쓰게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수사기관에서 송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첫 번째 조사받을 때 얘기했던 내용들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기소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 단계에서의 대응이 그냥 처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분들도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하자는 대로. 그러시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물론 잘못된 그런 이제 죄송한 마음과 이런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조사는 그 급한 치료부터 하고 나서 하는 걸로 조율할 것. 조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조건 조사해서 동석을 하도록 요청을 할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적고 체크를 할 것. 이거 정도는 좀 잘 명심해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해자에 연루된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병원에서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업무기록 발급 같은 거 무조건 발급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당했다, 맞았다라고 하면 근처에 CCTV 있는지부터 봐서 빨리 신고해서 경찰관한테 근처에 CCTV 있으니까 그거부터 확보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경찰관이 상대방 말만 듣고 요걸 그냥 불송치해서 끝내지 않도록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뭐 설명과 이런 보완 의견도 잘 줄 수 있으면 좋겠죠.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과 피해 회복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딱 이것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뭔가 쌍방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못했던 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신질환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돌려서 잘 전달하면 좋은데 미안한데 아이가 정신질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은 뭐 본인은 피해를 봤는데 억울한 상황이니까 당신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사과부터 하고 나중에 추후에 좀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이제 합의나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락처 주고받고 일단 병원 치료부터 받고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진정이 되고 협의할 때 사실은 너무 죄송한데 저희 뭐 아이도 뭐 질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고 당사자끼리 직접 소통하시는 것보다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어요.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검찰 단계까지 가면 내가 조정 합의하고 뭐 피해 회복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검사한테 밝히면 중간에 이제 조정위원이 제3자가 통해서 합의를 시키는 절차도 있긴 하거든요. 저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잘 놓치는 게 경찰이 언제 송치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잘 안 하세요. 수시로 사건이 되면 경찰관하고 소통하면서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경찰에 언제 보내셨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냈다고 하면 보낸 검사실이 어딘지 또 검찰청에 가서 체크를 해서 그 검사실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주장을 해야죠. 반성문도 거기에 내야 되고.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다투는 취지라고 하면 조사든 수사 단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건 무죄라고 사실과 다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밝혀놓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는 뭐 특수한 상황이 합청한데 주장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위헌 진술을 하겠다고 하고 상원 주문하려고 되게 경찰들이 조사만 하고 나면 변호사가 있는 사건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빨리 검찰로 보내거든요. 그러지 않게 내가 뭔가 내게 있다, 뭐 아이의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도 정리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라도 좀 이런 거 낼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잘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신 상태를 참고할 수 있는 의무 기록이나 기타 자료 같은 것도 수사 단계부터 제출을 하면 그 수사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한 번씩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분들이 물론 수사기관이 봐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이런 걸 참고해서 좀 가로 가다가 좀 인도적으로 그냥 초범이고 경하다 싶으면 기소유예를 하는 검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본인의 입장을 잘 소명을 하고 잘못했다는 거 반성문 또 정신적 상태가 안 좋아서 발생했다는 것들 좀 잘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선임까지 힘든 이제 형편이더라도 꼭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게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정말 개괄적인 얘기고 상황마다 달라요. 이거 그 어떤 케이스에서는 조사 진술검을 아예 해버리는 게 나을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그런 개별 케이스마다 판단을 그 법률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다. 이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가 법 전문 있다 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피해자의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데는 공석하게 할 수 있다. 잖아요. 여기서 정신적 장애라는 게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랫동안 조현병 앓고 있고 뭐 병원 다니고 있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으로 좀 동석하고 싶다. 경찰관이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면 뒤에서 그냥 심신 안정을 위해서 좀 같이 있는 거고 내가 수사 과정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사실 이런 것도 변호사가 있으면 받아주거든요. 근데 당사자랑 가족만 있으면은 안 받아주고 그냥 경찰이 마음대로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거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도석할 수 있다. 내가 피해를 봐서 진술하는 경우에도 가족분들이 옆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뭐 개별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별 케이스들, 심지어 가족 당사자 중에서 뭔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이게 개개인이 그냥 법률 소송하고 다투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제도나 이제 사회적 문제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성명서도 같이 내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것들 또 자금 뭐 심지어에서 하고 있는 당사자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요런 연대하고 요런 권리 침해에 있어서 대응하는 그런 연대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같이 요 시민들에게 당사자들의 처한 어려움을 알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료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우리도 밟으면 깨갱하고 싸울 수 있다. 이걸 좀 같이 목소리도 내고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두 분 정도 더 질문하면 괜찮을까요? 네. 예. 질의, 네, 오9 년도에 네. 국회가 사탁사회죄를 해석에 좀 인평 발감해가지고 국가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네. 지역공사 구청이라고 또 이게 좋은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할 때는 예. 지역 여기 국가공사 중심을 신청하면은 지역공사 분야에 통합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 요거는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 조현병 발병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공상분경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보통 거기서 조사할 때 그 조현병 자체가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 보훈위원회 쪽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담 그런 비슷한 상담 케이스들 들어오면 그 전에 있었던 기질적인 원인이 있었고 뭐 군대에서 심해됐으니까 그냥 뭐 부상 공경 정도는 인정, 재해 공경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공상 공경까지 인정을 안 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 다퉈도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질문 주신 그 기존에 받고 있는 것과의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아, 네, 예.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네. 변호사님, 이제 거의 심지회원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변호사님을 이제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가지고. 아, 예, 예, 예. 그, 사실 비용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얼마다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심지어 제가 계속 이제 법률 전문위원 하면서 상담비는 제가 그냥 저희 회사에서 받는 거에 비해서 훨씬 낮게 그냥 적절한 선에서의 비용만 받고 상담해도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 30분에 15만 원인데 제가 그냥 뭐 10만 원, 5만 원 받고 그냥 한 시간씩만 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상담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수임료 같은 것도 평균보다는 훨씬 적게 그냥 제가 잘 말씀드려서 도와드리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수임료를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변호사의 일반적인 사무실로 가면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서는 뭐 가장 간단한 사건 또 400, 500에서 조금 어려운 사건 같은 거는 뭐 6, 700도 받고 뭐 하는데 뭐 구속당하거나 이런 사건까지는 없을 테니까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더 비용이 더 늘어나기도 하죠. 예. 그 탐사정도 하면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입원했을 때그 병원에서 이제 수면 그 중에 다른 집단들은 병실에서 다른 그 환자한테 이제 위에 어떤 그 캠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또 한병 됐는데 여기에서 그 병원의 직분과 그 법적인 어떤 조치성이 좀 필요할까 하는데 거기에서 좀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관리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도 뭐 책임을, 일정 부분에 이제 관리 책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개별 사건에서 그 환자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환자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뭐 정기적인 그 순찰 그 순환 그 체크하는 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안 뭐 해태하거나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그런 이제 폭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 부분에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좀 그 상황을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그 근무 일지가 짜져 있고, 그게 환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조치 수준에 미쳤는지, 못 미쳤는지, 또는 맞았을 당시에 근무 간호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의 회진 일수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서 미비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케이스.